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죠.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는 김성욱의 마켓 시선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로존 이슈가 이번 주에는 다시금 불거져 나왔습니다. EU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거는 괜찮았는데,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로존 문제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이번에 불거진 유로존 리스크는 그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재정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가 아니고요. 그 약간의 정치적 요소가 네.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좀 국한된 내용입니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오이 총리의 이제 개인적인 그 비자금 의혹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거졌긴 한데, 스페인은 이제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융 개혁 부분에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일이 뭐 별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탈리아를 잠깐 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벨루스코니라는 전 그 총리죠. 이제 이 그 정치가가 그 리드하고 있는 중도 우파의 그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벨루스코니라는 그 정치인은 사실 정치가 이기 전에 상당히 그 재력 있는 기업가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뭐 AC 밀란 축구 프로축구 예. 구단주기도 한데요. 근데 엄청난 이 재력가가 정치를 하면서 당연히 뭐 부유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그 재산세 같은 거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그 지지 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그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참고로 이제 기존의 여당과 그다음 여당 등 그 연합 세력이 절반에 가까운 한 46% 정도의 그 지지율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좁혀지는 거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리스크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 정도로 우리가 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를 좀 설 연휴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EU 정상회담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장기 예산안 합의 여부가 상당한 이슈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봐야 할 텐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에 따른 시장의 여파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EU 정상회담에서 그 장기 예산이면 이제 2020년도까지의 그 한 7년 가까운 예산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긴 예산인데, 예산하면 사실 다들 걱정하시고, 그렇죠. 미국 재정 위기에 또 예산, 이런 게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사실 이제 EU 존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국가의 예산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게 조금씩 객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사실 논의가 그 지난 11월 달부터 논의가 됐더랬습니다. 근데 그 합의를 못 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이 논의, 그러니까 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찬반이 그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비교적 그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네. 계속 긴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프랑스를 비롯한 그 남쪽 지방에 있는 남부 국가들은 그 아무래도 고용, 뭐 성장 회복 등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에도 그다음에 그 EU 의회에서 또 승인을 또 이루어지는 그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긴축은 근데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든 예.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유로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져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환율입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95엔대에 육박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감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환율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꾸준히 오르다가 또 뭐 예. 최근에 또 그 BOJ 총재가 또 사임한다고 발표하면서 장중에 뭐 94엔대 확 올라가는, 굉장히 그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 방향과 속도를 잠깐 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 부분은 아무래도 그 심지어 이제 100엔을 향해서 간다라는 또는 105엔을 향해서 간다라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강한 편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렇게 방향이 그 상승하는 100엔대 근처까지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나라의 정치적인 그 배려 또는 동의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속도 부분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속도 부분은 최근에 한 예를 들면 3개월 정도의 그 엔달러 확률이 한 20% 가까이 그 어떻게 보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속도 측면에서는 그 심지어는 이제 당사자국인 일본에서도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까지도 판단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또는 그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던 유로존의 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에서도 과연 이제 엔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제 조금씩 의견이 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는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원달러 부분도 이제 정부의 의지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네. 됩니다. 그리고 뭐 원치 않던 원천 그 북핵에 관한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그래서 원달러 부분에 그동안 이제 원강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듯한 느낌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 부분에서 이제 그 기업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 수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대처가 좀 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회사들은 엔화 환율의 어떤 저평가, 그러니까 엔화 환율 올라가는 부분에서 피해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초우량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들 준비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품 자체가 벌써 경쟁력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현지 공장도 많고, 그다음에 뭐 부품 조달 부품도 단가가 또 상대적으로 싸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환율에 따른 실적 둔화가 일정 수준의 그 폭등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엔달러 기준이죠. 폭등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초우량 대기업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초우량 대기업의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환율 한 5%, 이제 원달러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환율 5% 정도로 그 원고가 아니면은 그 전해에 비해서 이익이 감익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갖춰놓은 초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또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가에 미치는 악재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좀 중소기업, 특히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또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설 연휴 그리고 중국의 춘절 연휴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또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대내적인 변수들은 다음 주에 어떻게 보세요? 예, 금통이 있습니다. 14일 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이제 충분히 관심사가 될 텐데, 이번만큼 정도는 인하 쪽이 아닌 동결 정도로 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수 위축 또는 기업의 설비 투자 뭐 감소세 등 이유로 2월이 아니면 3월에는 한 번 정도는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사실 매도 우위 상황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 진행이 좀 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관련 물량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시스가 예를 들면 0.35% 정도면은 이론가를 좀 이렇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차익 매도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수급 면에서 좀 불리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한 창구를 통해서 이제 매물 폭탄화되는 듯한 그런 왜곡되는 현상은
그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그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그 악재가 많이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길게 보면은 그 호재로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듯한 느낌. 예, 그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 언제든지 그 호재로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거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물량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내적인 변수를 짚어봤는데 대외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J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G20 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조금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상상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수출이면 수출, 대출, 그다음에 뭐 통화량 등 전반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뭐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좀 큰 우려는 없고요. BOJ 정책회의는 뭐 이미 그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추가적인 조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나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G20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이런 정책적인 또 회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엔화 환율 관련해서 논의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엔화 환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이제 유로 지역의 의사 표명, 그 유로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부분은 뭐 워낙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통틀어 볼 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적인 면으로 보나, 그래서 다소간 좀 보합적, 약세 보합적 수준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길게 보면은 한 네. 3월 달 정도 되면은 그 저희들은 그 일명 이제 오아시스 미니 랠리라는 그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척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상승이라도 지수 자체가 한 2,000포인트 이상 충분히 2,1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한 3월 말 근처까지는 오아시스 미니 랠리 같은 현상이 한 번쯤은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의 무역 수지는 292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한 수치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국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오아시스 미니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는 중심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소형주 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예. 아무래도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지금 당장의 수급이라든 당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분위기는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변동하는 그 내용을 좀 뭐 충분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네. 부분이냐 아니면은 그냥 변동성 차원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냐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 초고령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시장이 이제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그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네. 서서히 관심을 대형주로 가지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 지수 때면은 그 베타도 고베타 종목으로 해서, 왜냐하면 낮은 지수대이기 때문에 높으면 저베타로 해서 방어적으로 하고 네. 낮은 수준에서는 고베타 종목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주식 투자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서서히 대형주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지수대가 낮기 때문에 고베타 종목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